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조용한 밤, 당신의 공간으로 부드럽게 흘러드는 제 목소리가 편안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쯤 당신은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계시겠지요. 어깨에 긴장을 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방 안의 공기가 당신의 숨결과 함께 고요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껴보세요. 창밖은 어둠에 잠겨 있고 어쩌면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나 운이 좋다면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저 별들 사이 우리가 오늘 함께 여행할 이야기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검고 매끄러운 밤하늘이라는 보석에 새겨진 아주 작은 흠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가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경외감을 느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우리의 불안과 호기심에 대한 오랜 서사시입니다. 그러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제 목소리가 당신을 안전하게 안내할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미리 말씀드려야겠군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온전하게 살아남지는 못하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것은 생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드실 경우에만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당신이 계신 곳과 현재 시간을 알려주시겠어요? 세상의 어느 곳에서 어떤 시간 속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당신의 공간과 저의 공간이 이 이야기 속에서 잠시나마 연결되는 상상을 하면 왠지 모를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 우주로 보내 밤하늘에 새겨진 그 작은 흉터의 기원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이야기는 하와이의 할레아칼라 화산 정상, 구름보다 높은 곳에 자리한 하얀 돔 지붕의 관측소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한 명의 고독한 천문학자가 우주의 비밀을 엿보는 낭만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현대 천문학의 최전선, 즉 거대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처리하는 일종의 우주 감시 초소입니다. 이곳의 망원경은 밤새도록 쉬지 않고 하늘의 동일한 영역을 수백 번씩 촬영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컴퓨터 알고리즘이 이 이미지들을 서로 비교하여 그 짧은 시간 동안 미세하게 위치를 옮긴 점들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소행성 사냥 방식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별들을 배경으로 희미하게 움직이는 빛의 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은 마치 수백만 개의 모래알이 깔린 백사장에서 바람에 굴러가는 단 하나의 모래알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작업입니다. 매일 밤, 이 시스템은 수천 개의 움직이는 점들을 발견합니다. 대부분은 이미 알려진 소행성이나 혜성, 혹은 인류가 쏘아올린 인공위성이나 우주 쓰레기들입니다. 컴퓨터는 이들의 목록을 이미 알려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그날 밤도 이 자동화된 사냥꾼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별들 사이에서 하나의 희미한 점이 이전 이미지와는 다른 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즉시 이 점의 이동 속도와 방향을 계산하여 기존에 알려진 천체들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개의 알려진 소행성 궤도, 수천 개의 혜성 궤도, 그리고 인공위성들의 복잡한 경로. 하지만 그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소행성은 거의 매일같이 발견되니까요. 컴퓨터는 이 새로운 발견에 임시 번호를 부여하고 주목할 만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목록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에는 한 가지 특별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천체의 초기 궤도를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그것이 미래의 지구 궤도와 얼마나 가깝게 지나가는지를 예측하는 기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소행성들은 수백만 킬로미터 밖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비껴갑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점의 예측 경로는 달랐습니다. 오차 범위가 아직은 매우 컸지만 그 경로의 일부가 분명히 지구의 공전 궤도와 겹치고 있었습니다.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시스템은 자동으로 이 미확인 천체에 대한 데이터를 전 세계의 다른 천문학자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관측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행성 방어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전 지구적인 협력 체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칠레와 호주, 스페인의 천문학자들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들의 망원경을 하와이에서 보낸 좌표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거대한 유리로 만들어진 집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하늘을 신들의 영역 혹은 변치 않는 영혼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별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태양과 달은 규칙적으로 뜨고 졌습니다. 하늘은 우리를 안전하게 감싸주는 거대한 지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의 발명과 함께 우리는 그 지붕이 사실은 수많은 돌멩이들이 날아다니는 위험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유리집 안에 살면서 바깥에서 날아오는 돌멩이를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날아가는 작은 돌멩이들을 보며 안도했지만 언젠가 그 돌멩이 하나가 우리 집을 향해 날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며칠 동안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이 새로운 점을 추적하며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더 많은 관측 데이터가 모일수록 궤도의 불확실성은 점점 줄어들고 예측은 더 정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행성은 단순히 지구 궤도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이라는 완벽한 검은 캔버스에 지울 수 없는 작은 흉터가 새겨진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적 위협은 인류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은 아닙니다. 기록된 역사에는 없지만 지구의 기억 속에는 더 거대한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1908년 6월의 어느 아침, 시베리아의 퉁그스카 강 유역 상공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우주 물체 충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직경 수십 미터 크기의 소행성 혹은 혜성의 조각이 대기권에 진입하여 지상에 충돌하기 전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발 지점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순록치기들은 뜨거운 바람에 의해 공중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2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의 나무들이 마치 성냥개비처럼 쓰러졌습니다. 폭발의 충격파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럽에서도 감지되었고 며칠 동안 밤하늘이 기이할 정도로 밝게 빛났습니다. 퉁그스카 사건의 가장 기묘한 점은 그 엄청난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충돌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지상에 닿기 전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공중에서 방출하고 사라져버린 일종의 우주적 유령이었던 셈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하늘에서 떨어지는 위협은 반드시 거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 둘째, 그것이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외딴 시베리아 상공에서 일어난 것은 순전히 인류의 행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퉁그스카의 그 돌멩이가 단 몇 시간의 차이로 다른 경로를 택해 유럽이나 아시아의 대도시 상공에서 폭발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그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현재의 천문학자들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그들은 퉁그스카의 유령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확실한 위협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견된 소행성의 크기는 직경 약 500m. 퉁그스카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중에서 폭발하며 사라질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행성의 지각을 뚫고 들어올 실체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위협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망원경이라는 횃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빛이 닿지 않는 광대한 어둠 속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흉터들이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를 발견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할 뿐일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위협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사실을 세상에 어떻게 알려야 할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과학적 발견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생존에 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국제협력기구를 통해 각국 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밤하늘에 새겨진 작은 흉터에 대한 소식은 그렇게 대중의 패닉을 피하기 위해 물밑에서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세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후였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안전한 지붕이 아니며 우리는 모두 깨지기 쉬운 유리집 안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 새겨진 그 작은 흉터에 대한 비밀은 오래도록 물밑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인류의 운명이라는 너무나도 무거운 진실은 소수의 정부 관료와 과학자들의 손에만 맡겨둘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전 세계 주요국의 지도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체념의 그림자 대신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트 1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을 담담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직경 500m 크기의 소행성 하나가 계산된 오차 범위 안에서 거의 확실하게 몇 년 후 우리 행성과 충돌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직후 세상은 잠시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공포와 불신, 그리고 거대한 무력감이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협은 너무나도 거대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멀리 있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최초의 충격과 혼란의 파도가 지나간 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절망 속에서 무너지거나 서로를 핥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던 국가들이 총성을 멈추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던 기업들이 서로의 기술과 자원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와 이념, 인종과 국경의 벽은 인류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서로 싸우고 반목하던 한 가족이 자신들의 집이 불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누가 먼저 불을 냈는지, 누구의 방이 더 큰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 이 집을 구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만이 남았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의 하늘 아래에서 같은 심장 박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국가기밀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숨겨졌을 최첨단 기술과 연구 자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다가오는 저 운명의 화살을 어떻게든 막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우주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용기를 모아 단 하나의 돌멩이를 던져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소행성의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소행성 궤도 변경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운동 충돌체 방식입니다. 이것은 무겁고 빠른 우주선을 소행성에 직접 충돌시켜 그 충격량으로 궤도를 아주 약간 비트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당구 게임과도 같죠. 아주 작은 각도의 변화일지라도 수억 킬로미터를 날아오는 소행성의 경우 최종 도착 지점에서는 수만 킬로미터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중력 트랙터라는 훨씬 더 섬세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질량이 큰 우주선을 소행성 근처에 나란히 비행시키는 것입니다. 우주선과 소행성 사이에는 아주 미약한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 힘을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꾸준히 가하면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로 거대한 배를 끄는 것처럼 소행성의 궤도를 서서히 바꿀 수 있습니다. 산을 움직이는 부드럽고 끈질긴 속삭임과도 같은 방법입니다. 강력한 레이저를 소행성 표면에 집중하여 암석을 기화시키고 그 반작용으로 추력을 얻는 레이저 상마 방식이나 심지어 핵폭탄을 사용하는 과격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중력 트랙터와 같이 섬세한 방법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핵폭탄을 사용하는 것은 소행성을 더 위험한 여러 개의 파편으로 쪼갤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결국 인류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 즉 운동 충돌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저 거대한 운명에 맞서 인류의 의지가 담긴 주먹을 날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꿈이나 막연한 희망에 기댄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공적인 예행 연습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펼쳐지기 불과 몇 년 전인 2022년 미국 항공우주국의 다트 우주선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행성 방어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다트는 수백만 킬로미터를 날아가 디모르포스라는 작은 소행성에 정확히 충돌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만 한 크기의 작은 우주선이 거대한 경기장만 한 소행성에 부딪힌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가까운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충돌 후 지상의 천문학자들은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가 분명히 짧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돌멩이가 정말로 거대한 바위의 경로를 바꾼 것입니다. 다트의 성공은 인류에게 중요한 희망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록 작지만 분명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소행성은 디모르포스보다 훨씬 더 컸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트 임무를 거대한 규모로 확장한 인류의 모든 것을 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는 목자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길을 잃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우주의 양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겠다는 인류의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우주기구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던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유럽의 기술자들이 같은 설계도를 보며 머리를 맞대었고
전 세계의 공장들이 목자 우주선을 만들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24시간 24시간 가동되었습니다. 목자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크고 가장 빠르고 가장 튼튼한 우주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앞부분에는 충돌의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질량체가 장착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학 탐사선이 아니라 인류의 의지를 담아 우주를 향해 던지는 거대한 창이었습니다. 이 창을 만드는 과정은 마치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에게 닿으려는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살아남고 싶다는 절박함으로 뭉친 겸손한 인류의 탑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지상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싸움에 동참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행성 방어의 원리를 배웠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전력과 자원을 아껴 목자 프로젝트에 힘을 보탰습니다. 예술가들은 인류의 단결과 희망을 주제로 노래를 만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교향악단이 되어 생존이라는 이름의 웅장한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단결의 이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한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오직 거대한 외부의 위협뿐이라면 우리의 본성은 본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생존을 위해 일시적으로 갈등을 멈추는 이기적인 존재일 뿐일까요? 만약 우리가 목자 프로젝트에 성공하여 위협을 이겨낸다면 우리는 과연 이 단결된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던 과거로 돌아가게 될까요? 이 위기는 우리에게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하나로 뭉친 우리의 위대한 모습을 보았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의 어두운 본성 또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목자가 발사되는 날이 왔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텔레비전과 광장의 스크린 앞에 모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거대한 로켓이 굉음과 함께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억 인류의 희망과 두려움, 땀과 눈물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실은 저 작은 우주선이 광활한 어둠 속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운명과 싸우기 위한 머나먼 여정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파트 2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보았던 그 목자, 우주선은 인류의 모든 염원을 싣고 깊은 우주로의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여정은 수개월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지구로부터 멀어질수록 목자는 점점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등 뒤로는 푸른 지구가 점점 작아져 마침내 수많은 별들 중 하나와 구별할 수 없게 되었고 눈앞에는 오직 목표물인 소행성과 칠흑 같은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수십억의 인류가 숨죽여 이 외로운 여행자의 여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관제센터의 스크린 위로 목자가 보내오는 데이터가 희미한 심장박동처럼 깜빡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와 신호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라는 종이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운명에 맞서기 위해 내디딘 위태롭지만 위대한 발걸음의 기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목자의 비행 경로를 배웠고 사람들은 저녁 식탁에서 오늘 목자가 얼마나 더 나아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목자는 인류 공동의 꿈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목자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가 보내온 첫 번째 이미지는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매끄러운 구형의 천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감자처럼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형태를 한 암석 덩어리였습니다.
그 표면은 수십억 년 동안 수많은 작은 운석들과 충돌하며 생긴 크고 작은 흉터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희미한 태양빛 아래 그것은 아주 느리게 자전하며 자신의 상처 입은 몸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미지를 통해 소행성의 구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하나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모놀리식 소행성이 아니라 크고 작은 자갈과 바위, 먼지들이 서로의 미약한 중력으로 엉성하게 뭉쳐있는 자갈더미 소행성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단단한 하나의 물체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마치 돌멩이를 가득 담은 자루와 같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불길한 복선이었지만 그 순간의 인류는 오직 성공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충돌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목자는 마지막 궤도 수정을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관제센터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인류가 쏘아올린 작은 창이 시속 수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가는 거대한 관역의 중심을 향해 스스로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카운트다운은 관제센터의 요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십억의 인류가 함께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돌의 순간 목자가 마지막으로 보내온 이미지는 눈앞으로 돌진해 오는 거친 암석의 표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하얀 노이즈와 함께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관제센터에서는 목자로부터의 신호가 완전히 두절되었음을 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관제센터는 물론 전 세계의 도시와 마을에서 거대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인류의 위대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지상의 망원경들은 충돌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일제히 소행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미한 빛의 점이 아주 잠깐 평소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며 남긴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인류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소행성의 궤도가 우리의 계산대로 안전하게 변경되었음을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축제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전 세계의 천문대들이 충돌 후 소행성의 변화를 정밀하게 관측하면서 과학자들은 혼란스러운 데이터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소행성의 궤도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측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묘한 방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행성의 밝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어두워졌고 그 주위로는 마치 혜성처럼 거대한 먼지구름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고해상도 이미지가 도착했을 때 인류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지는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자는 소행성의 궤도를 살짝 비트는 데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갈더미, 구조의 소행성을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단단한 바위를 밀어내는 대신 우리는 돌멩이가 가득 든 자루를 거대한 망치로 내리친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행성은 이제 하나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크기의 3분의 1 정도 되는 세 개의 큰 덩어리와 그 주위를 둘러싼 수만 개의 작은 파편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서진 운명의 화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1994년에 있었던 한 천문학적 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바로 슈메이커 레비 9해성의 목성 충돌 사건입니다. 이 해성은 목성의 거대한 중력에 의해 포획된 뒤 조성력에 의해 20여 개의 조각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이 진주 목걸이처럼 늘어선 해성의 파편들은 며칠에 걸쳐 차례대로 목성의 대기 속으로 충돌하며 지구보다도 더 큰 거대한 상처들을 남겼습니다.
당시 지구의 천문학자들은 이 경이롭고도 무시무시한 우주쇼를 안전한 거리에서 관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우리 자신을 목표로 하는 작은 규모의 슈메이커 레비 사건을 만들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새로운 파편들의 궤도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가장 큰 세 개의 파편은 비록 원래의 궤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지구의 중력권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 지점을 향해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탄총의 총알처럼 넓은 범위에 걸쳐 지구를 덮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예측 가능한 위협을 여러 개의 예측 불가능한 위협과 맞바꾼 것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승리와 패배의 개념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승리했는가? 우리는 소행성을 파괴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패배했는가? 우리는 위협을 막아내지 못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이처럼 모호한 결과 앞에서 우리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의미를 잃습니다. 우주 앞에서 우리의 승리와 패배라는 개념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주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단지 원인과 결과의 끝없는 연쇄 반응을 보여줄 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행성을 구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그 결과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도전은 그렇게 성공과 실패가 뒤섞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의 함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겁고 냉정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카드를 사용했지만 우주라는 거대한 도박판은 우리의 예상을 비웃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던질 돌멩이도 쏘아 올릴 화살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우리가 부서뜨린 저 운명의 파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류가 부서뜨린 운명의 화살은 이제 지구라는 관역을 향해 날아와 박힐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파트 3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함께 느꼈던 그 무거운 침묵과 체념 속에서 인류는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지르거나 지하 벙커로 숨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가족과 연인과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해를 보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며 자신들의 짧았던 삶의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들은 모두 함께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슬픈 천체 관측회였습니다. 수십억의 인류가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운명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삶에 대한 깊은 애착과 거대한 미지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기묘한 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별똥별이 떨어졌습니다. 밤하늘의 한쪽 구석에서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가 쏜살같이 그어졌다가 사라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사람들이 소원을 빌었을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수십 수백 개의 빗줄기들이 하늘의 사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부서뜨린 소행성의 작은 파편들이 마침내 지구의 대기라는 마지막 커튼에 닿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유성우 쇼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은 온통 춤추는 빛의 선들로 가득 찼고 어둠은 마치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이것은 목자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수만 개의 작은 자갈과 먼지들이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며 만들어내는 장관이었습니다. 이 작은 파편들은 대부분 지상에 닿기 전 높은 상공에서 완전히 연소하여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마지막 날을 장식하기 위해 하늘이 준비한 슬프고도 화려한 불꽃놀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불꽃놀이는 점점 더 격렬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더 크고 무거운 파편들이 대기권의 더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느다란 빗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불덩어리, 즉 화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화구는 보름달보다도 더 밝게 빛났고 그 뒤로는 길고 짙은 연기, 꼬리를 남겼습니다. 하늘은 이제 검은 캔버스가 아니라 불타는 강물들이 소용돌이치는 혼돈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불과 10여 년 전에 있었던 한 실제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3년 러시아의 첼리아빈스크 상공에 직경 약 20m 크기의 작은 소행성이 대기권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작은 돌멩이는 지상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엄청난 빛과 열을 내뿜으며 공중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의 섬광은 태양보다도 더 밝았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사람들이 피부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첼리아빈스크 사건의 가장 무서웠던 점은 그 다음에 찾아온 소리였습니다. 빛이 번쩍이고 한참이 지난 뒤 이 3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거대한 폭음이 지상을 덮쳤습니다. 빛보다 훨씬 느린 소리가 뒤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이 충격파는 수천 채의 건물 유리창을 박살냈고 그로 인해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상상해 봅시다. 지금 지구의 하늘에서는 이 첼리아빈스크 사건과 같은 규모의 공중 폭발이 수백, 수천 군데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은 섬광으로 번쩍이고 잠시 후 전 세계의 대륙들은 뒤늦게 도착한 충격파의 굉음으로 뒤흔들립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라는 거대한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자신들이 부서뜨린 운명의 파편들이 내지르는 마지막 비명을 온몸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하고도 아름다운 혼돈 속에서 마침내 진짜 주역들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부서진 운명의 화살이라고 불렀던 가장 거대한 세 개의 파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유성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빗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의 작은 태양이 되어 주변의 모든 빛을 압도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3명의 무시무시한 신이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지상을 심판하러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의 계산대로 그들의 경로는 모두 거대한 태평양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세계의 불타는 산맥이 자신들의 행성에 거대한 상처를 새기는 마지막 순간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 경이롭고도 끔찍한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깊은 철학적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이 광경은 분명히 파괴와 종말의 서곡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숭고하고 장엄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파괴의 스펙터클 앞에서 공포를 느끼는 동시에 기묘한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존에 이롭고 기쁨을 주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넘어서는 거대한 힘의 순수한 발현 그 자체일까요? 어쩌면 진정한 숭고함이란
우리의 존재를 압도하고 심지어 위협하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우리 자신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그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직접적인 숭고함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거대한 불덩어리는 이제 대기권의 마지막 저항을 뚫고 바다를 향해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앞부분에서 타오르는 플라스마는 주변의 공기를 이온화시키며 오로라와 같은 기묘한 빛의 장막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 아래의 바다는 그 엄청난 열기만으로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거대한 수증기 기둥을 하늘로 쏘아 올립니다. 1000개의 유성이 내리던 날의 밤은 그렇게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펼쳐지던 마지막 불꽃놀이는 이제 그 끝을 향하고 있었고 그 뒤에 찾아올 거대한 침묵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비명, 그리고 희망과 절망은 저 세계의 불덩이가 바다와 만나는 순간 모두 하나의 거대한 물보라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파4의 마지막에서 하늘을 가득 채웠던 그 장엄하고도 끔찍했던 불꽃놀이가 막을 내리는 순간 세계의 거대한 파편은 마침내 자신들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태평양의 푸른 수면 위로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세계의 강철 망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 순간 바다는 더 이상 액체가 아니었습니다. 소행성 파편이 가진 엄청난 운동 에너지는 바닷물과 부딪히는 찰나, 열과 압력, 그리고 충격파라는 순수한 에너지의 형태로 변환되었습니다. 수백만 톤의 바닷물이 순식간에 증발하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것을 원자 단위로 분해했습니다. 바다 자체가 섬광을 내뿜으며 폭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폭발은 우리가 아는 화학적 폭발이 아니라 물리 법칙의 가장 원초적인 힘이 발현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충격은 소리의 형태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행성의 몸을 통째로 관통하는 거대한 진동이었습니다. 충돌 지점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륙의 지진계들은 일제히 격렬하게 흔들렸고 지구 전체가 마치 거대한 북처럼 깊고 무거운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세계의 충돌 지점에서는 세계의 거대한 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물기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돌의 열기로 인해 초고온으로 가열된 수증기와 기화된 해저 암석, 그리고 소행성 자신의 잔해가 뒤섞인 거대한 플라스마의 기둥이었습니다. 이 기둥들은 대기권을 뚫고 성층권을 지나 일부는 우주 공간에까지 도달했습니다. 마치 바다가 하늘을 향해 거대한 비명을 내지르는 것처럼, 혹은 행성이 자신의 상처를 통해 뜨거운 숨을 내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가 내쉬는 거대한 한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양의 수증기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기후를 예고하는 첫 번째 전령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바다의 표면으로 돌려봅시다. 세계의 거대한 에너지 기둥이 사라진 자리에는 세계의 거대한 구멍이 남았습니다. 직경 수십 킬로미터, 깊이를 알 수 없는 이 일시적 공동은 말 그대로 바다의 살갗에 난 깊은 상처였습니다. 이 상처의 가장자리는 수백 미터, 어쩌면 수 킬로미터 높이의 거대한 물의 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텅 빈 공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힘인 중력이 이 상처를 즉시 봉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바닷물이 이 세계의 거대한 구멍을 향해 마치 세상의 모든 강물이 하나의 협곡으로 모여들 듯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백 미터 높이의 물의 절벽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그 중심에서 서로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양의 물이 한 지점에서 충돌하면서 그 에너지는 다시 바깥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수철을 끝까지 눌렀다가 놓았을 때 그 반동으로 튀어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반동으로 인해 세 개의 충돌 지점을 중심으로 세 개의 거대한 파동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가 쓰나미, 즉 거대 해일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세 개의 파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합쳐지고 간섭하며 하나의 복잡하고도 거대한 파동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이 파동은 우리가 해변에서 보는 부서지는 파도와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그것은 아직 수백 미터 높이의 거대한 벽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수십 미터 정도의 높이로 완만하게 부풀어 오른 바다 전체의 거대한 융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억 톤의 물을 제트 여객기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성에 상처 입은 심장이 내뿜는 거대한 맥박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대 해일의 힘을 짐작하기 위해 우리는 인류가 기록한 역사상 가장 높았던 파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1958년 알래스카의 리투야만에서 거대한 지진으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 하나를 이루고 있던 수천만 톤의 암석과 얼음이 좁은 만 안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면서 역사상 유례없는 높이의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파도의 높이는 무려 524m에 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보다도 더 높은 물의 벽이 만의 반대편 산비탈을 휩쓸고 지나가며 그곳의 나무와 흙을 모조리 벗겨내고 산의 맨살을 드러냈습니다. 산사태라는 비교적 작은 사건만으로도 이런 괴물 같은 파도가 만들어졌다면 지금 태평양을 가로질러 행진하고 있는 저 파도의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리투야만의 파도를 어린아이처럼 보이게 할 태초의 바다에서나 존재했을 법한 진정한 의미의 액체 산맥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맥박은 깊은 바다를 지나는 동안에는 자신의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이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태평양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위를 지나가는 배들은 아마 약간의 너울 정도로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위협은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숨긴 채 고요하고 빠르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동의 전선이 아시아와 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대륙붕, 즉 얕은 바다에 도달하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물속에 퍼져 있던 엄청난 에너지가 얕아진 수심 때문에 갈 곳을 잃고 위로 솟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파도의 속도는 느려졌지만 그 높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수십 미터에 불과했던 바다의 융기는 이제 수백 미터 높이에 수직에 가까운 거대한 물의 벽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거대하고 질서정연한 물리법칙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왔던 생명의 질서, 즉 문명이란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 것일까요? 저 파도는 아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유체역학과 중력의 법칙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질서는 해안가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질서를 완벽한 혼돈 속으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주의 관점에서 생명이란 그저 행성의 표면 위에서 잠시 동안 물리 법칙에 저항하며 복잡성을 쌓아 올렸다가 결국에는 더 거대한 법칙의 힘 앞에 쓰러져가는 물 위의 거품 같은 현상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파도가 첫 번째 육지에 도달합니다. 해안가의 도시들과 마을들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먼저 관측됩니다. 바닷물이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까지 빠져나갑니다. 수백 미터,
수 킬로미터의 해저가 맨살을 드러내고 미처 피하지 못한 물고기들이 갯벌 위에서 파닥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의 기이한 정적, 그 정적을 깨고 수평선 위로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선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며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파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평선 전체를 가득 채운 거대한 푸른 벽입니다. 바다 자체가 일어서서 자신을 오랫동안 가두어 왔던 해안선을 지우고 대지를 되찾기 위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내쉰 거대한 한숨이 마침내 육지에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파트 5의 마지막에서 대지를 집어삼켰던 그 거대한 액체 산맥은 자신의 임무를 다한 뒤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따라 바다는 다시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핥히고 간 땅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해안선은 완전히 새롭게 그려졌고 한때 인간의 문명이 자랑하던 도시들은 앙상한 뼈대만을 드러낸 채 물에 잠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남기고 간 모든 것 위에는 두껍고 끈적한 소금과 해양 퇴적물의 층이 마치 수위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충돌의 순간 바다가 하늘을 향해 내쉬었던 그 거대한 한숨을 기억하시나요? 수조톤에 달하는 수증기와 함께 기화되었던 바다의 소금 입자들이 성층권 높은 곳까지 올라가 이제 행성 전체를 뒤덮는 얇고 영구적인 막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빛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충돌 겨울의 검은 먼지가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그런 종류의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늘은 마치 젖빛 유리를 통과한 것처럼 부드럽지만 힘없는 우윳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양은 더 이상 하늘에 걸린 눈부신 원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희뿌연 안개 너머에서 여기가 하늘의 가장 밝은 부분이라는 것을 겨우 알려주는 형태없는 빛의 얼룩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푸른 하늘이라는 개념은 이제 과거 세대의 희미한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마치 소금기로 뿌옇게 변한 낡은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것처럼 모든 색이 바래고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하늘 아래 지구는 기이하고 모순된 기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증기와 소금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운은 두 개의 강력하지만 서로 반대되는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힘은 온실 효과입니다. 성층권으로 올라간 엄청난 양의 수증기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열을 붙잡아 대기 상층부를 드는 보이지 않는 담요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행성 전체의 평균 기온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이전보다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힘은 알베도 효과, 즉 태양빛 반사 효과입니다. 수증기와 함께 성층권을 뒤덮은 수조 개의 미세한 소금 결정들은 마치 작은 거울처럼 태양빛을 우주 공간으로 다시 반사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지상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구 암흑화라고도 불리는 냉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수증기가 열을 가두어 덮이고 그 아래에서는 소금 입자들이 햇빛을 막아 차갑게 식히는 이 기묘한 줄다리기. 그 결과 지구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기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덥고 습한 안개가 자욱한 거대한 행성 규모의 사우나와도 같았습니다. 햇빛은 없는데도 후텁지근하고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후는 지구의 물 순환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충돌의 열기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진 해수면과
소금 입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차가워진 대륙 사이에는 극심한 온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자연은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이퍼 허리케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보통의 태풍이 며칠 만에 소멸하는 것과 달리 이 새로운 폭풍들은 수증기로 가득 찬 대기와 뜨거운 바다로부터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공급받아 수개월 동안 지속되며 대륙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일기 예보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행성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처럼 언제 어디서 격렬한 분노를 터뜨릴지 모르는 혼돈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또한 더 이상 생명의 젖줄이 아니었습니다. 대기 중에 가득 찬 소금 입자를 품고 내리는 비는 약한 소금물이 되어 대지를 적셨습니다. 쓰나미가 휩쓸고 간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륙의 깊숙한 내륙까지도 하늘에서 내리는 소금에 의해 서서히 오염되어 갔습니다. 한때 비옥했던 검은 토양은 하얗게 변하며 대부분의 기존 식물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우리의 직관과는 조금 다른 역설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거대한 충돌 이후에는 당연히 충돌 겨울이 찾아와 모든 것이 얼어붙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후 모델은 핵여름이라는 반대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대규모 핵전쟁 이후 처음에는 먼지와 그 흐름이 햇빛을 막아 기온이 급강하하지만 이 입자들이 가라앉은 뒤에는 불타버린 도시와 숲에서 방출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강력한 온실 효과를 일으켜 오히려 기온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바로 이와 유사한 충돌 여름 혹은 증기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차갑고 어두운 죽음 대신 덥고 축축한 부패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수많은 변수들이 서로 얽혀 만들어내는 거대한 교양곡 속의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시대는 살아남은 인류에게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의 순환 위에서 문명을 건설해 왔습니다. 우리는 언제 씨앗을 뿌리고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예측 가능한 질서 속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규칙이 사라졌습니다. 계절의 리듬은 깨졌고 날씨는 예측 불가능한 광기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생존이란 이 불확실성 그 자체를 새로운 질서로 받아들이고 혼돈 속에서 새로운 리듬을 찾아내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측 가능한 안정 속에서의 생존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의 적응. 그것이 이 새로운 시대가 인류에게 요구하는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행성은 이제 하나의 기묘한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충돌의 격렬한 시대는 끝났지만 고요한 치유의 시대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마치 뜨거운 열병을 앓는 환자처럼 온실 효과라는 열과 알베도 효과라는 항이 사이에서 불안정하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증기와 소금의 시대, 행성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기록될 기이하고도 혼란스러웠던 막강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팟 6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수증기와 소금의 시대가 시작된 지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혼란스럽고 폭력적이었던 기후는 이제 이 행성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맑고
푸른 하늘이나 규칙적인 계절의 순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제 먼 조상들의 신화 속에나 등장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제 이 낯설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로 향합니다. 침묵의 해안에 남겨진 사람들. 그들은 거대한 쓰나미가 닿지 않았던 고원의 평지나 대륙의 깊숙한 내륙에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강인한 전사나 영웅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격변의 날, 순전한 행운과 끈질긴 생존 본능으로 살아남은 평범한 의사였고, 농부였고, 교사였고, 기술자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돈과 명예, 사회적 지위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한 줌의 씨앗을 싹 틔우는 기술, 빗물을 정수하는 지식, 부서진 도구를 고치는 손재주, 그리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문명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멈춰선 세상에서 그들은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저녁, 모닥불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이들은 추위와 습기를 피해 불꽃 가까이 몸을 붙이고 어른들은 낮 동안의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을 기댑니다. 이 자리에서 공동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조용한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려주는 것은 상상 속의 용이나 마법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전 시대, 즉 충돌 이전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파랬던 시절에 대해,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추운 것이 당연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슈퍼마켓이라는 곳에 가면 세상의 모든 음식을 구할 수 있었던 이야기. 인터넷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던 신기한 마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이상한 세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아주 먼 옛날의 신화처럼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새로운 시대에 역사가 기록되고 전수되는 방식입니다. 책과 컴퓨터, 거대한 도서관이 모두 사라진 세상에서 지식과 기억은 다시 그것의 가장 오래된 형태, 즉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역사로 돌아갔습니다. 이 공동체의 노인들은 살아있는 도서관이자 인류의 기억을 보존하는 가장 소중한 저장 장치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잇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대격변 이전에 아주 오래전 태평양의 어느 외딴 섬에 살았던 모리오리 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리오리족은 누누쿠의 맹세라는 그들의 율법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쟁이 생기면 무기를 드는 대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의 섬에 다른 부족이 침략해왔습니다. 침략자들은 훨씬 더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전쟁에 능숙했습니다. 수적으로는 모리오리족이 훨씬 우세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평화주의 원칙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항하는 대신 침략자들의 공격을 맨몸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이 학살당하거나 노예가 되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이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닥불 앞의 사람들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우리의 식량을 빼앗으려는 다른 생존자 무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모리오리족처럼 우리의 원칙을 지키다 죽어야 할까?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기꺼이 폭력을 선택해야 할까? 이 질문은 공동체의 무거운 침묵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마주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공유된 재난의 경험은 그들을 하나로 묶었지만 생존이라는 가혹한 현실은 그들의 인간성을 끊임없이 시험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더 협력적이고 평화로운 새로운 인류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과거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부족주의와 폭력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까요? 모리오리족의 비극적인 운명은 그들의 선택지 위에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며칠 뒤 공동체의 젊은이 몇몇이 식량과 유용한 도구를 찾기 위해 폐허가 된 옛 도시로 위험한 여정을 떠납니다. 쓰나미가 휩쓸고 간 해안 도시는 이제 소금기 가득한 습지 위에 솟아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해골과도 같습니다. 녹슨 철근을 드러낸 채 쓰러진 건물들 사이로 기이하게 뒤틀린 자동차들이 흩어져 서로 있습니다. 모든 것은 두꺼운 침묵과 소금 먼지 아래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도서관에서 물에 젖어 썩어가는 책들을 발견합니다. 한때 인류의 모든 지혜와 역사를 담고 있던 그 책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종이 펄프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옛집의 터를 찾아가 보지만 남은 것은 무너진 벽과 잡초뿐입니다. 이 폐허 속에서 그들은 과거의 물리적 증거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져버리는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경험은 그들에게 또 다른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물리적 증거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이야기와 기억 속에만 존재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에 의지하게 될까요?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잃어버린 세계의 그림자 속을 헤매는 유령이 되는 것일까요? 기억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과거에 얽매는 무거운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야 할지를 배워야만 합니다. 폐허 속을 헤매던 그들은 무너진 식물원의 온실 속에서 작은 기적을 발견합니다. 소금물에 잠겼다가 살아남은 몇몇 식물들이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도 잘 자라는 염생식물 몇 종류가 야생의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 식물들의 씨앗과 뿌리를 채취하여 자신들의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공동체의 작은 밭에서 그들이 가져온 식물들이 처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이전 시대의 풍요로운 과일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맛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수확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도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유산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새로운 세상에 첫 씨앗을 뿌리는 개척자였습니다. 침묵의 해안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씨앗을 찾아내고 그것을 싹 틔우려는 인류의 끈질긴 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기억은 그들에게 살아갈 지혜를 주었지만 이 작은 첫 수확은 그들에게 살아갈 미래를 선물했습니다. 파세븐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침묵의 해안에 남겨진 사람들이 일구어낸 작은 첫 수확을 보며 희미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 작은 승리는 척박한 땅에 다시 뿌리 내리려는 인류의 끈질긴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점을 이 작은 인간들의 공동체로부터 다시 멀리, 더 높이 옮겨봅시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을 아우르는 거대한 관점에서 행성 자체가 자신의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나가는지 함께 지켜봅시다. 행성의 가장 깊고 뚜렷한 상처는
태평양의 심장부에 박힌 세 개의 거대한 충돌구입니다. 그곳은 한때 죽음의 파도가 시작되었던 파괴의 진원지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이 상처는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생명의 가장 역동적인 요람이 되었습니다. 충돌의 엄청난 에너지는 해저 지각을 깊숙이 균열시켰고, 그 틈을 통해 지구 내부의 뜨거운 마그마가 해수와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충돌구 주변에는 수백 개의 새로운 열수 분출공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뜨거운 피가 바다를 향해 뿜어져 나오는 일종의 해저 화산입니다. 분출공에서는 수백 도의 뜨거운 물과 함께 지구 내부에 풍부하게 존재하던 황, 철, 망간과 같은 광물질들이 검은 연기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이 깊은 바닷속, 유독한 화학물질로 가득 찬 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알던 생명의 규칙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곳의 생태계는 태양 에너지 대신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화학 에너지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검은 연기 속에 포함된 황화수소를 먹고 사는 화학합성 박테리아들이 이곳 먹이 사슬의 가장 기초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박테리아들을 기반으로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생명체들의 군락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수미터 길이의 거대한 관벌레들은 자신의 몸속에 이 박테리아들을 키우며 공생하고, 그들의 붉은 아가미는 독성 물속에서 산소를 걸러냅니다. 눈이 퇴화한 하얀 개와 새우들은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는 분출공 주변을 무리지어 기어다니며 박테리아가 형성한 매트를 뜯어 먹습니다. 충돌구가 만들어낸 이 새로운 지옥과도 같은 환경은 역설적으로 생명의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된 것입니다. 파괴가 낳은 창조, 이것이 바로 행성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이제 다시 육지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가며 모든 것을 소금물로 정화해버렸던 해안지대는 수십 년 동안 거의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생명은 아주 느리지만 끈질기게 자신의 영토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생태적 천이, 그 중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시작되는 1차 천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개척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대격변 이전의 세상에 있었던 한 자연의 실험실 이야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아이슬란드 남쪽 바다에서 화산 폭발로 인해 슈르트세이라는 새로운 섬이 태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섬을 외부와 격리된 자연 실험실로 지정하고 생명이 어떻게 불모지를 정복해 나가는지를 수십 년에 걸쳐 기록했습니다. 처음 슈르트세이에 정착한 것은 바람을 타고 날아온 박테리아와 이끼 같은 미생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화산암을 아주 조금씩 분해하여 얇은 토양층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뒤 파도에 실려오거나 새들의 배설물에 섞여 들어온 식물의 씨앗들이 그 척박한 토양에 처음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개척 식물들이 죽어 썩으면서 토양은 더 두꺼워지고 비옥해졌고, 마침내 더 많은 종류의 식물과 곤충, 그리고 새들이 날아와 하나의 완전한 생태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충돌 후에 지구 해안선은 바로 이 슈르트세이 섬이 수백만 배로 확장된 거대한 실험실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소금기에 강한 염생식물들과 이끼들이 폐허 위를 뒤덮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죽어 만들어낸 얇은 유기물층은 소금기를 머금은 비를 중화시키고 다른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이 개척자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해안지대는 서서히 녹색을 되찾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던 울창한 숲이 아니라
이 새로운 기후와 토양에 적응한 새로운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낯설지만 강인한 생명의 군락일 것입니다. 하늘 역시 서서히 치유되고 있습니다. 수증기와 소금의 시대를 만들었던 성층권의 에어로졸들은 수백 년에 걸쳐 아주 느리게 가라앉거나 비에 씻겨 내려갑니다. 뿌옇던 하늘은 점차 투명도를 되찾고 대기는 서서히 새로운 안정 상태를 찾아갑니다. 수십 세대가 지난 어느 날 인류의 후손들은 아마 그들의 조상들이 신화처럼 이야기하던 푸른 하늘과 별이 총총한 밤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행성의 열병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치유의 신호입니다. 파괴된 모든 틈새를 비집고 이처럼 끈질기게 다시 피어나는 생명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생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생명이란 그저 수십억 년 전 원시 바다에서 일어났던 아주 운 좋은 화학 반응의 결과물일 뿐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우주 자체에 내재된 중력이나 전자기력처럼 근본적이고 필연적인 힘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행성이 보여주는 놀라운 회복력은 생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고 강력한 우주의 속성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행성은 이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돌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대신 행성은 자신이 입은 깊은 상처를 새로운 생태계의 토대로 삼고 변화된 기후를 새로운 질서로 받아들이며 완전히 다른 형태의 안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처가 암으로 흉터가 되듯 충돌구는 새로운 생명의 중심지가 되었고 쓰나미가 휩쓸었던 불모지는 새로운 개척의 땅이 되었습니다. 행성의 상처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성의 새로운 일부가 되었습니다. 파괴는 그렇게 창조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혼돈의 시대가 끝나고 느리지만 꾸준한 재건의 시대가 행성의 새로운 미래를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팟8에서 우리가 함께 지켜본 행성의 치유 과정 위로 다시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 세대가 태어나고 죽어간 한 인간에게는 영혼과도 같지만 행성의 시간 속에서는 찰나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지구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에 거의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수증기와 소금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렸습니다. 하늘을 뿌옇게 가렸던 에어로졸들은 대부분 씻겨 내려가 인류의 후손들은 마침내 그들의 조상들이 신화처럼 이야기하던 푸른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기후는 여전히 충돌 이전과는 다르지만 이제는 예측 가능한 자신만의 새로운 리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태계는 텅 비었던 대지를 다시금 녹색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안정된 세상 위에서 인류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대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냈던 생존자들은 이제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땅을 걷고 있는 이들은 폐허 위에서 태어나 새로운 질서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충돌 이후의 인류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지도와 새로운 인류의 모습을 살펴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세상의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핥히고 간 해안선은 영구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수많은 해안 도시와 섬나라들은 이제 바닷속에 잠겨 지도 위에서 지워졌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바다를 풍요의 원천이 아니라 언제든 분노할 수 있는 변덕스러운 신처럼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인문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의 국가라는 개념은 희미해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쓰나미의 위협이 닿지 않는 고원지대나 대륙 깊숙한 내륙에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작은 도시, 국가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과거의 국경이 아니라 강과 산맥과 같은 자연적인 지형에 의해 나뉘어 있습니다. 그들은 드넓게 펼쳐진 야생의 땅 위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 문명의 작은 섬들과도 같습니다. 이 새로운 인류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문화를 지탱하는 건국 신화가 완전히 새롭게 쓰였다는 점입니다. 모든 문명은 자신들의 기원과 정체성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로물루스와 레무스의 늑대 신화가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인류에게 소행성 충돌, 즉 그들이 대추락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그들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건국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이전 시대의 인류는 놀라운 기술과 지혜를 가졌지만 동시에 오만하고 분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끝없이 다투었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행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하늘이 그들의 오만함을 벌하기 위해 거대한 눈물을 떨어뜨렸고 바다가 그 눈물에 응답하여 세상을 정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추락 신화는 이들에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헌법이자 종교이자 도덕률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글자보다 먼저 이 신화를 배우고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신화의 교훈을 되새깁니다. 겸손, 협력,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이것이 바로 대추락의 교훈이 남긴 새로운 인류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그들의 삶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무한한 성장과 소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아끼고 순환시키며 자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술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화석 연료를 태우는 거대한 발전소 대신 그들은 지열이나 풍력과 같은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대량 생산되는 공산품 대신 그들은 폐허에서 수거한 과거의 유물들을 수리하고 재활용하여 자신들에게 필요한 도구를 만듭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태평양의 외딴 섬, 라파누이, 즉 이스터섬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터섬의 원주민들은 한때 거대한 모아이 석상을 세우는 위대한 문명을 이루었지만 섬의 자원을 무분별하게 고갈시킨 끝에 스스로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살아남은 후손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석상들이 늘어선 텅 빈 섬에서 과거의 영광과 실패를 동시에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꾸려 나가야 했습니다. 지금 이 새로운 인류에게 이전 시대의 유물인 거대한 도시의 폐허는 바로 이스터섬의 모아이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가끔 순례 여행처럼 폐허가 된 옛 도시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녹슨 마천루의 뼈대와 텅 빈 고속도로를 보며 경외감과 동시에 의문을 느낍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것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토록 위대했던 그들은 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을까? 폐허는 그들에게 조상의 위대함과 어리석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대한 야외 박물관이자 침묵의 교사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평화와 조화의 시대에도 서서히 갈등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들은 점차 안정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깨끗한 물과 소금기 없는 비옥한 토지는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한 두 공동체 사이에 두 지역의 경계를 흐르는 작은 강물의 사용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한쪽 공동체는 늘어나는 인구를 위해 상류의 댐을 건설하려 하고 다른 쪽 공동체는
댐이 건설되면 자신들의 농지가 말라 죽을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대화와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양쪽의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갑니다. 이 작은 분쟁은 이 새로운 인류가 마주한 첫 번째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그들의 건국 신화인 대추라기의 기억은 분열과 갈등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생생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뼛속에는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존을 위한 이기심과 자신의 집단을 지키려는 원초적인 본능 역시 그들의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거대한 재앙의 기억이 그들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고 해도 인간이라는 종은 과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려는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망각이야말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생명의 본능적인 치유 방식일까요? 어쩌면 시간이 흘러 재앙의 기억이 희미해지면 그들 역시 이전 시대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서로를 향해 창을 겨누게 될지도 모릅니다. 두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강가에서 마주 앉습니다. 그들의 결정에 이 새로운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건국 신화가 가르쳐준 협력과 조화의 길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생존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이 새로운 세상의 첫 번째 전쟁을 시작하게 될까요?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류 앞에 놓인 첫 번째 시험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원을 둘러싼 두 공동체의 갈등. 그들은 과연 과거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분열과 전쟁이라는 파멸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야기는 강가에 마주 앉은 두 지도자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논쟁하고 때로는 분노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단 한순간도 대추락의 기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오만과 분열 때문에 하늘의 벌을 받았던 이전 시대의 인류에 대한 이야기. 그 신화는 단순한 예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유전적 기억과도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쟁 대신 그들은 함께 강물을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두 공동체 모두에게 공평하게 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대한 수로를 함께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물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갈등을 협력으로, 분열을 통합으로 바꾸는 이 새로운 인류의 첫 번째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건국 신화에 대한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이 강의 약속은 새로운 황금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협력의 가치를 재확인한 인류는 흩어져 있던 다른 공동체들과도 연합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그들은 느리지만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은 이전 시대처럼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 안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평화와 발전 끝에 인류는 마침내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담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문명을 탄생시킨 바로 그 상처의 근원, 태평양 심해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충돌구를 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학 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기원을 찾아 떠나는 순례 여행이자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지혜로 바꾸기 위한 인류 전체의 거대한 심리치료와도 같았습니다. 탐사를 위해 건조된 심해의 잠수정에는 기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기억은 인류의 새로운 기술과
대추락의 교훈을 잊지 않으려는 의지가 결합된 결정체였습니다. 마침내 기억은 가장 거대한 충돌구가 잠들어 있는 태평양의 심장부에서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의 긴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잠수정이 더 깊이 내려갈수록 바깥의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햇빛이 완전히 사라진 심해의 영역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기이하고 아름다운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잠수정의 창밖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팟9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충돌 이후에 바다에 적응한 새로운 생명체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수천 미터 아래에 해저 기억은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상처의 풍경이었습니다. 직경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원형의 평원. 그 주변은 충격으로 인해 산산조각 난 암석들이 거대한 산맥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원의 한가운데 수백 년의 퇴적물 속에 반쯤 묻힌 채 그들의 역사를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존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행성의 가장 큰 파편. 그것은 거대한 검은 금속과 암석의 덩어리였습니다. 그 표면은 대기권을 통과하며 녹아내렸다가 다시 굳은 흔적들로 뒤덮여 마치 기이한 형태의 현대 조각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팟8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수십 개의 열수 분출공들이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그 주변을 기이한 생명체들의 군락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신의 시체를 이름 모를 심해의 사제들이 영원히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탐사팀은 조심스럽게 로봇팔을 뻗어 이 외계에서 온 방문자의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녹슨 쇠와 검은 암석 조각들, 지상의 실험실로 옮겨진 이 샘플들은 수개월에 걸친 정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심해에서 온 이 마지막 편지의 내용을 해독해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암석 조각 안에서 그들은 탄소와 물 분자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복잡한 유기 화합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생명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인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머치슨 운석과 같은 과거의 운석들에서 외계 아미노산이 발견되었던 이전 시대의 과학적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발견이 새로운 인류에게 던진 의미는 단순한 과학적 확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건국 신화 전체를 다시 쓰게 만드는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들의 문명을 파괴하고 대추락을 가져왔던 저 하늘의 심판자는 순수한 죽음과 파괴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씨앗을 품고 온 역설적인 창조의 메신저이기도 했습니다. 파괴의 원인이 생명의 기원이 될 수도 있었다는 이 끔찍하고도 아름다운 진실 앞에서 그들은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선과 악, 창조와 파괴로 나뉘는 이분법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모순적인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얽혀있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없일까 경이로운 전체였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인류의 집단적인 트라우마는 마침내 완전한 치유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소행성은 더 이상 공포와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비밀과 생명의 기원, 그리고 파괴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비극을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바꾸는 법을 마침내 배워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마지막 장면을 향해 갑니다. 충돌구 탐사를 이끌었던 과학자는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자신의 손녀와 함께 언덕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수십억 개의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손녀에게 대추락의 이야기와 심해에서 온 마지막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밤하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이로움과 겸손함의 원천입니다. 노인은 저 고요한 밤하늘이 여전히 수많은 이름 없는 흉터들과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철학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비극을 지혜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저 고요한 밤하늘은 여전히 수많은 이름 없는 흉터들을 품고 있다. 인류는 과연 이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다음번 하늘이 보낼 편지를 읽을 준비가 되었을까? 아니면 우주 속에서 지적인 삶이란 이처럼 영원한 시험의 연속일 뿐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람소리 속에 흩어집니다. 인류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더 깊은 이해와 함께 새로운 장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의식을 가진 존재의 우주 속 여정은 그렇게 결코 끝나지 않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긴 여행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밤하늘에 새겨진 작은 흉터에서 시작하여 운명을 바꾸려는 인류의 처절한 몸부림을 목격했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1000개의 유성우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내쉰 거대한 한숨과 수증기와 소금의 시대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의 해안에 남겨진 사람들이 새로운 인류로 거듭나 심해에 잠든 자신들의 비극으로부터 마지막 지혜의 편지를 읽어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을 서서히, 아주 서서히 지금 당신이 있는 공간으로 되돌려 오세요.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방 안의 고요한 공기의 흐름을 느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가슴이 부드럽게 오르내리는 것을, 당신의 심장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뛰고 있는 것을 느껴보세요. 우주의 모든 소란과 격변은 이제 멀리 사라지고 오직 당신의 평화로운 현재만이 이곳에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오늘 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마음에 드셨다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당신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이야기는 저에게 그리고 이 채널의 다른 여행자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겁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